참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바보같이 느껴져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사연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건을 공유하고자 찾아온 이유도 있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 이야기와 비슷한데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서야 겨우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나이 50을 먹도록 뭘 했나 싶으시죠? 그동안은 뭐 사는 게 바빠서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서 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네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제 예비 신랑은 제 인생의 반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정말 저와 모든 게 찰떡궁합인 사람이었어요.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전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를 뒷받침해 줄 남자가 필요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나중에 은퇴라도 하시게 되면 제가 이 사업장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제일 컸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쯤에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철의 여인이라는 말을 붙여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랍니다. 단단한 철 같은 우리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맨몸으로 미용기기 사업에 뛰어들어 아주 커다란 붐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시작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집에서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미용기기가 있으면 누구나 써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셨지요. 처음에는 괄사 같은 가벼운 기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고주파니 리프팅이니 뭐니 휴대용 전자 미용기기를 불티나게 팔고 계신 분이랍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각종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실패도 해보고 엄청난 성공까지 이룬 정말 책 한 권이 뚝딱 나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말이 모자랄 만큼 대단한 저희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표정에 아무런 변화조차 없으신 상태로 미동도 없이 예비 신랑의 인사를 받아주시고는 관심을 뚝 끊으셨습니다.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본 어머니께서는 심한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대놓고 "나 너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표현을 하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또 우리 예비 신랑도 대단한 게 그런 어머니의 철옹손 같은 단단한 벽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제가 고른 남자라서 그런지 대범함도 있고 사람이 눈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고자 설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꾼다면서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단단히 뭔가 있는 사람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저희 어머니의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위 말하는 아주 용한 무당집의 딸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셨는데 정말 용하고 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고 점을 쳤다 하면 무조건 맞춘다는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어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이며 오죽하면 경찰들까지도 저희 외할머니에게 점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줄을 서서 예약을 잡으시곤 했었습니다. 경찰들은 왜 왔냐고요? 수사가 막막하다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범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찾아오신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었어요.
아무튼 대외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저희 할머니에게 굿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 올라올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신기가 있는 집안인데 원래 신이라는 건 되물림이 되는 집안의 숙적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내림굿을 받으라는 신의 계시가 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32살이셨대요. 보통은 10대 때 혹은 20대 초반에 많이 찾아오는 내림굿 계시라 저희 어머니와 이모에게는 그런 징조가 없어서 할머니께서는 안심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림굿에 대한 계시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강력한 신을 모시던 할머니께서는 본인이 업보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고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그건 아주 크나큰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32살은 아주 찬란했고 바빴거든요. 그때 불행하게도 어머니에게 내림굿을 받으라며 귀신들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미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 발을 들이밀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와 결혼도 한 상태였으며 느지막이 뱃속에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중요한 32살의 한 해였는데 내림굿을 받으라는 계시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신병이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직접 겪게 되셨고 정말 시름시름 앓고 미친 듯이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왔었대요. 하루 종일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앞에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울렁거리는 기분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실 수 없었고 뱃속에 있던 저까지 걱정이 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신내림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머니와 이모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발의 준비를 하셨었대요. 할머니께서도 신내림을 받고 싶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무당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신딸을 두고 신딸에게 모든 업보를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건 뭐 하늘의 장난인 건지 뭔지 저희 어머니께 내려온 거죠. 신이 대놓고 신딸을 거절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할머니가 아주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도 무당이 되어야 하나 싶었대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나중에는 저를 유산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대신 신내림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이모는 본인이 걸어 들어와서 신내림을 받겠다고 했으니 온 가족이 다 놀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모의 나이도 30살이었는데 당시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고 본인 처지를 비관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살아서 뭐하나 싶은 인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고 뱃속에 있는 저까지 위태롭다고 하니 본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언니를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겠다고 이모가 나타났으니 저희 외할머니는 더욱더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의가 좋은 자매도 아니었고 뭐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모의 결심이 너무나도 의외라서 할머니께서는 이모에게 내림굿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은근히 말려도 보았지만 이모가 아주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도도 올리고 소도 한 마리 잡고 뭐 별굿을 다 해서 우리 이모는 드디어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병도 앓은 적 없고 뭐 기이한 꿈을 꾼다던가 뭐가 보인다던가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정말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모가 신내림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앓고 있던 원인 모를 병이 전부 싹 나아서 하루아침에 멀쩡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이모가 저를 지켜냈고 어머니께서는 이모가 신내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출산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또 무슨 대물림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머니께서 말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 세계도 복잡하고 어렵더군요. 원래는 어머니께서 받아야 할 신내림이었는데 이모가 대신 받아서 그런지 뭔지 신이 조금 노했다고 할머니께서 말을 하셨대요. 그 노함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당장 방법이 없다면서 어머니께 조금 참고 감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대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신께서 노하셨다는 말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주변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잠버릇이라는 게 아예 없어서 미동도 없이 주무시곤 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집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한마디로 몽유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돌아다닌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가스불을 켜서 집안을 불태울 뻔한 적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아버지께서 혼비백산하여 저와 어머니를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어릴 때 계곡에서 가족들끼리 놀러를 갔었는데 정말 멀쩡하게 낮은 물에서 물장구나 치고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물에 빠진 거예요. 수심이 정말 얕고 어린 제 몸에 반도 잠기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누가 제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에 퐁당 빠진 겁니다.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자꾸 자잘하게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넘어졌는데 골절이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된다던가 그냥 손가락을 베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봉합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집안에 혼자 계셨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쭉 갈라지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놀라셨던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이제 전부 신내림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미용기기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나이 38살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점점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말라가기만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나이가 6살이었는데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집안은 정말 빚더미에 올라앉아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어머니께 이혼을 하자고 요청을 했고 어머니는 수긍을 하셨대요. 아마 더 이상 아버지를 붙잡아둘 명분 자체가 없었으니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수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셨고 저는 친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생각을 아주 산산조각을 낸 것이죠. 친가와 관련된 친척들에게까지 사건 사고가 주위에서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친가에서 저를 원흉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친가에서 저의 존재 자체가 깨름칙하다고 저를 갖다 버리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대요. 작은아버지가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을 해서 실직자가 되거나 친할아버지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서 2달간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전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가에서는 제 탓을 했어요. 어쩌면 탓을 할 사람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저를 다시 어머니께 데려다 주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맡아 키우셨어요. 웃긴 게 제가 어머니 손에 맡겨진 그 해에 이모가 저와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이제 삼재가 다 끝났으니
앞으로는 별일 없을 거라는 한마디를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무탈하게 어머니의 사업도 다시 한번 잘 풀리게 되었고 저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잘 크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끝까지 무당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다가 나중에는 신발이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단칼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 뒤로는 뭐 저희 이모가 할머니의 손님을 죄다 물려받게 되면서 아주 돈을 쓸어 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모가 할머니 딸이라고 할머니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손님들이 뭐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모는 그 뒤로 이모의 직업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 영향인지 뭔지 어머니께서 정말 가뭄에 콩이 나듯이 가끔 잘 들어맞는 꿈을 꾸시곤 하는데 그 꿈들이 또 엄청 소름 돋아요. 제가 어릴 때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랍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계곡에 놀러를 가기로 약속을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여름이었고 친구네 부모님께 텐트를 빌려서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 오기로 하는 일정이었고요. 부모님들의 허락까지 모조리 다 맡았었단 말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이니 친구들이랑 외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하고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화를 버럭 내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위험해. 여자애들끼리 어떻게 텐트에서 1박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줄 알고? 너 절대 가지 마.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짐까지 다 챙겨줘 놓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듣겠냐고요. 나만 안 되는 게 어딨어? 가게 해준다며 보내줘. 짐까지 바리바리 다 준비해줘 놓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돌변해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자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친구들 부모님한테 전화를 다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집 전화기밖에 없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오늘 애들끼리 계곡에 가기로 했던 날인 거 아시죠? 비 예보도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찝찝해서 애들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딸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애들끼리 갔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차라리 숙박업소에 예약을 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불안하셨다고요?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이 날이 아니라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와 친구들의 여행을 방해하는데 전 완전하게 토라져서 눈물만 아주 뚝뚝 흘렸어요. 친구들 4명이서 가기로 했는데 2명은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느낌이 안 좋다, 보내지 말자 하니까 동의를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가라며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비 예보가 있다는 소식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인 듯 했어요. 한 명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뭐가 찝찝하냐며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셨는데 친구 3명이 전부 못 간다고 하니 뭐 혼자서 보낼 수 없어서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죠. 엄마 말 듣기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너. 내가 아예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다음 주에 가라고 했잖니. 일주일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어. 어차피 방학이고 너 방학 숙제는 다 했어? 일주일 동안 숙제 다 해놓고 있으면 다음 주에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 오늘 가나 다음 주에 가나 뭐가 다르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애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찝찝해서 오늘 못 보내겠다는 게 이상하잖아. 아이씨, 가뜩이나 이모가 무당이라서 내 친구들이 나 은근히 피하는데 나 진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고. 무당인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사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피하는 친구가 어떻게 친구니? 너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몰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친구들한테 나 왕따라도 당하면 어떡하냐고.
가뜩이나 이런 걸로 예민한 애들인데. 나 진짜 못 살아,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따라도 당하면 전부 엄마 때문인지 알아? 도대체 가라고 허락은 왜 해준 거야? 당일 이렇게 못 가게 할 거면서.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께 별말을 다 쏟아부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주 꼼짝도 하지 않으셨죠. 엄마가 언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린 적이 있니? 다 가지 말라는 데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너. 내가 어찌나 꿈자리가 뒤숭숭하던지 눈 뜨자마자 너 여행 가는 것부터 말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의 뭐 감금되다시피 저를 방에 가둬두고는 숙제를 끝날 때까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어머니께서 출근을 하시면 몰래 나오려고 했는데 그날 연차까지 내쉬고는 출근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계곡은 당연히 가지 못했고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 말고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야,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찝찝한 꿈을 꾼 게 뭐라고 여행을 가기로 한 걸 못 가게 하냔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네들도 못 가게 돼서. 나 진짜 이번 여행 가려고 준비 많이 한 거 알고 있지? 짐 언제 다 풀러 진짜. 다음 주에 가게 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제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당황스러운지 저를 달래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부모님께서도 꽤 강경하게 계곡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내내 집에 있다가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데도 밥 먹기 싫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잠이 들어서 그런 건지 평소와 다르게 아침 일찍 깨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길래 거실에 나갔더니 글쎄 뉴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장소가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아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던 계곡 이름과 함께 계곡이 범람했다면서 뉴스 속보가 줄줄 뜨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너무 놀랬죠. 거기가 가평에 있는 계곡이었는데 야영장 같은 시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근처 평지에 노지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었어요. 은근히 그렇게 텐트를 치고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저도 텐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밤사이에 비 예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상보다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평지까지 범람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다들 잠든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뉴스에서 마구마구 떠들어대는데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던 일가족 중에 2명이 사라졌네 뭐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수색이 필요하다.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됐다고 막 뜨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어머니를 딱 보는데 어머니께서 입을 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젯밤 꿈이 뒤숭숭하다고 했지. 글쎄 네가 까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니. 그런데 네 뒤에 줄줄이 네 친구들이 물속에서도 아주 꼿꼿하게 서서 너를 졸졸 따라오고 있는 거야. 엄마 무서워. 무슨 그런 꿈을 꾸고 그래. 엄마가 왜 찝찝했는지 알겠네. 너 물속에서 꼿꼿하게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물귀신이 되었다는 뜻이야. 강이나 바다에서 물에 서 있는 사람 보면 다가가지 말라는 말 몰라? 그게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라서 그런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그냥 꽥 질러버렸어요. 그 뉴스 속보 다 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전화벨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도 울리는데 딱 봐도 제 친구들이거나 친구들 부모님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예감은 맞았고 하나같이 저희 어머니께 너무 고맙다면서 말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인사차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에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고 저희 어머니의 꿈자리가 대박이라며 계약을 하고 나서 소문처럼 쫙 퍼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서도 신기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너무 놀랐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의 꿈을 은근히 신뢰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예감이 잘 들어맞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수능을 보았을 때도 어머니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걱정 말라 하셨는데 제가 글쎄 추가 합격으로 원하던 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취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늘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괜찮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주자마자 내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내키지 않는다고 하니 겁이 나면서도 예비 신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며 제 불안감에 불을 지피셨어요. 내가 며칠 전에 소개를 받고 나서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겠니? 글쎄 네가 이상한 골방 같은 곳에 있는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딸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눈가가 시퍼렇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니? 내가 너무 놀라서 누가 이랬냐고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엉엉 울기만 하는 거야. 또 무슨 꿈이 그래. 엄마 요즘 기가 좀 허해진 거 아니야? 우리 보양식 먹으러 갈까? 이상한 꿈 꾸지 좀 말고 좀. 너 끝까지 들어봐. 내가 누가 그랬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데 네가 내 뒤를 손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 그랬더니 그 예비사위라는 놈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 내가 놀래서 네 손을 잡고 뛰어나가려고 했어. 그 순간 네 얼굴을 보는데 다른 여자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야 글쎄.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다니까. 엄마, 그런 꿈이야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다른 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럼 내 얘기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찝찝하게 놀라서 네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네 이모가 그러더라. 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냐고. 하지 말라고. 네 이모가 워낙 말투가 심드렁하고 남 일에 관심이 없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네 이모도 하지 말라더라. 이모가 무슨 궁합 보는 사람도 아니고 대소사 알아보는 사람인데 이모 말을 뭐하러 믿어? 이모가 제일 못 보는 점괘가 궁합 아니야? 지난번에 무슨 커플이 와서 천생연분이다 했더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했다며. 근데 네 이모가 또 그러잖아. 너무 심드렁하게 남일처럼 이야기해서 말리려면 제대로 말리라고 했더니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어차피 결혼해도 많이 늦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결혼하면 후회한다는 말이랑 뭐가 다르니. 그냥 호적에 줄 긋지 말고 지금 포기해.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 보니까 싹싹하고 살갑고 괜찮지 않았어? 나는 엄마가 무뚝뚝하게 구는데도 애교 부리는 거 보고 장하다 싶던데. 너 내가 꿈 잘 안 꾸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가끔 꿈 꿀 때마다 이상하게 잘 들어맞는 거 알고 있잖니.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예비 신랑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어머님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서 그런 꿈을 무의식 중에 꾼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물씬 들었죠. 사실 저희 예비 신랑은 말이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의감이라든지 사명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운동만 한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 건강이 좋고 예의도 바르고 오히려 남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운동 중에서도 검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검도장에 등록을 했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도 쉽게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헬스나 달리기 같은 건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검도가 그렇게 정신 수양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검도장이 하나 있길래 슬쩍 호기심에 방문을 해봤는데 저만큼 나이가 든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막상 저 혼자 덜렁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휴, 그래, 내 나이에 무슨 검도냐. 그냥 수영이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요. 저도 뭐 똑같이 머뭇거리다가 뒤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제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검도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왜 그냥 가세요? 안에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하시지. 상담해 드릴까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녀를 찾으러 온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저한테 딱 등록하실 거냐고 묻는데 뭔가 그때부터 벌써 호감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아, 예, 검도를 한번 배워볼까 싶어서 찾아온 건 맞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운동에 나이 차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일단 참관 수업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 다음에 재미있으면 등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참관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검도라는 게 상당히 지루한 운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바둑 같은 운동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검도를 들고 휘두르는 것도 팔 힘을 기르는데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도의 기본 수양이라든지 기초 체력 운동 또한 루틴이 다 짜져 있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검도 관장님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저를 오후 타임에 등록을 하라고 꼬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꼬심에 넘어갔고 일이 끝나면 늘 자연스럽게 검도장에 출석을 했고요. 사람이 있던 없던 수업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비 신랑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둘 다 나이가 50대인데 미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이죠. 저는 남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를 친가에 내치고 아버지께서도 결국 저를 포기하셨기에 그게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자기도 평생을 미혼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운동을 할 땐 운동에 미쳐서 센터를 연 이후에는 관리를 하느라 결혼을 못했대요. 자기가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쑥맥처럼 구는데 그 모습까지 진솔해 보이고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비혼으로 살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고 비혼 최고를 외치다가 무색하게도 저희 둘이 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땀 냄새가 나는 그 도장에서 저에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대신 결혼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고민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연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같이 취미도 나누고 일상을 나누다 보니까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더라고요.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예비 신랑을 인사시키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에게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니 무슨 사정인지는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시댁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성격이 좀 유별나.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하셨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랑 인연이 계속 닿았으면 당신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시켰을 거야. 지금처럼 그냥 보지 않고 사는 게 우리 사이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댁에 인사를 가자고 조를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시집살이를 당하긴 또 싫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저희 어머니께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저도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 무시를 하려고 해도 찝찝해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이모,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꿈 이야기도 들었고. 아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챙기면서 살지. 저는 그 말이 이모가 결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일주일이 더 지나고 또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장롱에 있던 여자랑 다시 한번 마주친 게 아니겠니? 아이, 그런데 글쎄, 그 여자가 장롱 안에 구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뭔가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는데, 아이, 자세히 보니까 아이를 하나 품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 이번에는 아이까지 등장하는 거야? 아, 그럼 뭐 그이한테 애라도 있다는 소리야? 엄마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 아이는 누구냐고, 누구 아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도망가, 도망가라고. 오죽하면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도망가라고 하겠니. 이게 네 이야기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자꾸 그렇게 찝찝하게 나올 거면 나 그냥 그이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찝찝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아, 얘가 미쳤어. 세상에 어떤 사람인 줄 모르면서 물어보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다가 그 남자가 네 입막음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쩌려고? 여태까지 속이고 숨겨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겠어? 차라리 내가 뒷조사를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예비 신랑의 뒷조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80을 넘겼는데 저에게 이렇게 누구의 뒷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어찌 말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 저는 어머니의 편을 들게 되었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찝찝하다면 조사를 해서 그 마음을 풀었으면 해. 대신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엄마가 그이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개의 꿈을 꾼 거라면 아내가 결혼 허락도 해주고 사과도 하마. 대신에 뭐라도 하나 잡히면 바로 헤어지도록 해.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께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냅두었어요. 저희 이모에게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 중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의 경찰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중에 경찰 고위 간부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이모를 시켜서 직접 부탁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 예비 신랑에 대해 조사를 해주면 원하던 굿을 해주겠다고 하니 경찰 고위 간부가 바로 알아봐 주겠다면서 신이 났더래요. 원래 이모가 이런 부탁은 절대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편인데 어머니께서 사정사정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신 듯 했어요. 네가 무당이 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하나뿐인 네 조카 살리겠다고 내가 유선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신내림 받은 거잖아. 그렇게 소중한 조카가 지금 봉변에 당하게 생겼는데 모른 척한 게 말이나 되니? 네가 살려준 목숨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그 말에 이모도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고 하신 거였고요. 저는 손꼽아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고 드디어 서류가 제 손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비 신랑을 믿고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마주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에게는 정말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에게 아주 잦은 나쁜 짓을 했었던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 두꺼운 손을 올리다 못해서 검도할 때 사용하는 나무 목도를 들고 휘둘러서 여성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로의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었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들러붙어서 쭉 살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옥살이를 했던 이력까지 있었는데 이게 전부 그 전에 사귀었던 여성들이 크게 다쳐서 고소를 해서 생긴 결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존재를 한다니 제 손이 아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와 낳은 아이가 무려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에게는 장가도 가지 못했고 심지어 사는 게 바빠서 연애도 못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싹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한 여자랑 5명이나 아이를 낳고 살았었는데 미혼이라고 저를 속인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라 같이 동거를 했을 뿐이라고 박박 우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억지로 낳은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나 몰라라 했다는데 당연히 양육비 같은 것도 일절 지급하지를 않았었겠죠.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양육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고 전화번호까지 수차례 바꾸면서 피해 다녔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가 결국 끈질기게 쫓아와서 결국엔 다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수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보는데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여성이 한날 한시에 화재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뜬 것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예비 신랑도 불이 난 그 순간에 같은 집에 잠을 자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만 매캐한 연기를 맡고서는 놀래서 혼자 도망을 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화마가 집안을 삼켰다는 진술이 담겨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애들이 집에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했는데 아이들과 그 여성분은 집에 불이 크게 번져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조리 다 타버려서 혐의점을 찾을 수도 없었고 증거 또한 찾지 못해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운명처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미스테리한 사건의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 그때부터 안전하게 이별을 하기 위해 고민을 했고 이 인간의 쫌생이 같은 기질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일부러 사치가 심한 여자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요즘은 결혼 반지를 다이아 7부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7부 다이아 하면 나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부 다이아 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어차피 맨날 끼고 다닐 반지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반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 맨날 끼고 다니는 건 아니라도 친구들 만날 때는 껴야 하는데 나만 알짝은 거 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나 비싼 거 해줘 자기야. 이게 남자의 능력을 내보이는 지름길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반지만큼은 억소리 나게 비싼 걸로 해달라고. 내 자존심이라고. 나는 그게 사치 같아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돈 아껴서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래? 그럼 나 친구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게 명품백 하나만 사줘. 이번에 쓸만한 거 찾아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하더라. 뭐라고?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 마트만 가도 튼튼한 가방들은 엄청 싸게 파는데 그런 거 사도 충분하잖아. 어머, 마트 가방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방이 여자의 경제력을 증명한다는 건 몰라? 우리가 결혼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해주는 건데 자기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1200만 원이면 기본이야, 기본. 아니, 누가 기본 가방을 1200만 원이나 주고? 그거면 중고차 한 대 값이야. 자기는 중고차 끌고 다니잖아. 나는 차 없으니까 가방 끌고 다니게 사달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 반지 사달라, 가방 사달라. 화장품은 명품 브랜드에서 풀세트로 사달라. 우리 엄마 것도 챙겨주는 센스 알지?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일부러요. 예비 신랑은 화장품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다고 하더니 크림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걸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크림 하나가 이렇게 비싸? 얼굴에 무슨 금덩어리를 바르는 거야, 뭐야? 당신 이렇게 사치 심한 여자였어? 아니, 결혼해서도 이렇게 잔소리만 매일 할 거야? 도대체 나한테 돈은 1원 한 장도 아끼면서 말은 왜 그렇게 많아? 앞으로 나한테 잔소리 할 거면 통장으로 5만 원씩 입금해. 안 그러면 나 안 들어줄 거야. 알겠어? 잔소리 할 때마다 돈을 입금하라고? 이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거 완전히 꽃뱀 사기꾼 아니야. 돈 타령 엄청나게 하네. 야, 내가 호구로 보여? 그러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위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머, 지금 삿대질하면서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이러다가 아주 한 대 치겠어? 내가 무서워서 당신이랑 어떻게 살겠어? 나한테 돈 아끼는 쫌생이랑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삿대질하고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야, 이 김치녀야. 내가 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해 만회하는 거야? 너 그거지? 꽃뱀 같은 거지? 나한테 돈 다 뜯어먹고 나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나 너랑 결혼 못 하겠어. 겉가속이 다른데 결혼했다가 내 돈 다 빼앗아가고 돈 없어지면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에이씨,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해.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제 발치에 침을 퇴뱉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다리에 어찌나 힘이 탁 풀리던지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놈의 동태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인간이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랑 겹치던 동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야 저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안주할 수 없어서 저와 어머니는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을 하여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까지 해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모든 사건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일부분이라도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찾아와서 사연을 남기게 된 것도 있고요. 지금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저희 두 모녀 출근 잘하고 있고요. 일상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남자를 잘못 만나서 운명이 뒤바뀔 뻔했지만 무사히 잘 탈출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왕 이렇게 혼자 살게 된 거 저는 평생 혼자 살 팔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 혼자 살 팔자인데 결혼을 욕심내어 제 팔자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 이런 큰 깨달음을 알려준 건 아닌가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며 제 삶에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쭉 풀어보니 제 목숨이 무슨 몇 개나 있는 것 같네요. 남은 목숨은 잘 아끼며 살아야겠어요. 앞으로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제 글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